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원은이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강건함을 힘입는 귀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날씨가 좋죠? 아우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일하시고 늦게 공부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다들 시험. 네. 왜 대답들이 없어요? 중간고사. 그리고 보니까 저기를 보니까 5월 1일 뭐 5월 그 1, 2, 3주가 거의 대체 휴일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 상관없죠. 다들 나오시죠? 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프랑스 지역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프랑스 하면 칼뱅이죠. 존 칼뱅. 예. 켈빈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자, 여기도 다 잘 보이시죠? 지금 두 분. 일단 프랑스 하면 파리잖아요. 프랑스 하면 파리. 혹시 프랑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가고 싶을 뿐이죠. 저희가 프랑스 가야 할 곳은 많고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김우중 회장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프랑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데 저도 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들은 몇몇 포인트 되는 장소들밖에 사실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프랑스의 지금 현재 모습은 19세기 1800년대가 되겠죠. 1800년대에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지배하면서 도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도시의 형태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곳, 그 지역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프랑스 종교 개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장소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곳이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소르본 대학은 일명 파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학교로 소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루터보다는 훨씬 뒤에 한 20여 년 뒤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와 츠빙글리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약간 사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종교 개혁을 뭐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개신교의 어떤 그 틀을 가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신교의 틀을 완성시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대학에서 일어났던 개혁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아무래도 급진적인 그런 생각들은, 개혁적인 생각들은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진 않죠. 아무래도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 현장들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죠.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유럽 대륙의 중심지였던 파리에도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프랑스에서도 역시 파리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대학하고 유럽의 대학하고 조금 달라요. 예. 유럽에 어디라도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냥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 동유럽 위주로. 동유럽 어디? 저는 크로아티아랑 예. 어디냐? 저 폴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그다음 터키 뭐 이런 쪽. 많이 다니셨네요. 그래도 서유럽은 아직 못 가봤어요. 보통 서유럽을 먼저 가고 동유럽을 가는데 저는 크로아티아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그쪽 위주로 그럼 먼저 다 가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었어요. 먼저 동유럽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저기를 가자 해가지고. 그래도 뭐 너무 훌륭하신데요. 크로아티아 너무 아름답죠. 크로아티아도 두브로브니크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폴란드도 다녀오셨구나. 바르샤바. 네, 거기랑 거기도 갔었어요. 저기 어디지? 폴란드 바로 아래 저기 생각이 안 나요. 폴란드 바로 아래가 어디죠? 이탈리아랑 접경지. 네, 유럽 지도를 좀 봐요. 거기 터키에 거기 초대교회 저번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하교회. 네, 테링구. 거기도 궁금해가지고 테링쿠유. 네, 거기. 그렇군요. 동유럽. 어쨌든 이 유럽의 대학들은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큰 경기 안에 단과 대학들이 서 있는 형태가 아니죠. 예. 보통 마을이 있으면 이쪽 건물에 하나 저쪽 건물에 하나 그 도시하고 섞여서 있는 그런 그 형태의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곳곳에 옥스퍼드 대학도 마을에 이렇게 대학 건물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그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효과가 뭐냐면 마을에 섞여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노인이 되는 사상들이 대학가 안에서만의 어떤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새로운 세상들, 독일도 그렇고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들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학들의 어떤 구조적인 그 위치 설정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르본 대학도 가면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파리가 그런 저기를 했대요. 이게 대학 간의 격차 이런 거를 나뉘게 되면 이게 대학의 격차가 나뉘게 되면 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대 다니는 사람과 청주의 유명한 대학이 청주대학교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아무래도 학벌에 의한 그런 어떤 이런 관계가 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격차를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나폴레옹 3세 때 대학을 이름을 전부 다 없애고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렇게 이름을 다 파리에 있는 대학들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소르본 대학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지금 그 현판으로는 남아 있는데 지금도 소르본 대학이라고 불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중세의 어떤 느낌은 사실상 사라진 그런 그 모습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소르본 대학은 유럽의 여러 대학들 중에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그 종교개혁치 답사를 가게 되면 이 소르본 대학을 간다 그래요. 소르본 대학 안에 그 대학교에 있는 이제 성당이고 이 성당 안쪽에 그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소르본 대학.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물은 굉장히 중세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옆에 보면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이 소르본 대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르본이라는 현판이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 칼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교 개혁에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 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파리와 독일의 어떤 그 약간 도시 전체의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하이델베르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교개혁의 우호적인 인물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에서의 개혁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파리는 조금 그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왕정을 추구하던 그런 나라다 보니까 왕정과 종교의 어떤 권력은 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상 종교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집단들의 지배하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극심한 종교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그 종교 개혁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도 아주 정교한 탄압에 맞서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칼뱅을 따르는 종교 개혁주의자들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되면 주로 위그노들의 흔적, 물론 이제 칼뱅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정들도 있지만 프랑스의 종교개혁,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만큼이나 지금 카톨릭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예. 프랑스가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칼뱅과 같은 켈빈과 같은 그런 인물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독일의 루터교 같은 그런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바로 프랑스가 가진 절대적인 왕정과 또 카톨릭과 결탁한 그런 그 권력 구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다수의 그 지배자들이 상당히 좀 그 위그노들에게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대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유독 한 사람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낭트 칙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98년 4월 13일 프랑스의 이제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낭트에서 신교도인 위그노들에게 조건부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사실 이제 이 위그노들이 종교 탄압을 받아요. 거의 한 102년 정도 동안에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위그노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중세는 카톨릭 국가, 우리가 면죄부를 발행할 정도의 카톨릭 국가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모두 인정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속박도 이루어지던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카톨릭 국가,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중세하면 왜 봉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들이 여기 이제 제후국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장농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토지나 재산이 그 영주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습이 되는 형태의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 자체는 사실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자기의 어떤 부의 축적이나 어떤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위그노들이 왜 그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신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칼뱅의 주장에 의해 어떻게 보면 이제 만인제사장설 같이 직업에도 이 직업에서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죄를 지면 뭐 속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매일 미사를 통해서 뭐 저희가 성만찬을 해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런 의식이 중요했었는데,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부를 축적해서 성공을 이룬다면 그 성공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일반인들, 경제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뱅의 주장이 너무 큰 힘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부가 이들에게 쫓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교회 세력과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 강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왕건 제국 이 주의 입장에서는 더 이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102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앙리 4세와 카톨릭의 관계에 있는 아고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과정에서 카톨릭과 이 위그노 사이에 말하자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회로 해서 카톨릭에서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위그노들을 죽이는, 그렇게 이제 종교 탄압을 하는, 그래서 바르텔로메오 바돌로메 성일 축일에 결혼식을 하는데 오히려 그 위그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앙리 4세는 나중에는 평화를 위해서 카톨릭으로 이렇게 개종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개신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낭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그런 그 칙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종교 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종교 개혁, 우리가 아우스부르크 그 화의라고도 하고 회의라고도 하는 그 루터 때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면서 당시에 여러 제후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카톨릭을 선택을 하든 개신교를 선택을 하든 그런 자유가 좀 인정이 되는 그런 협약이 있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이런 협약 정신에 그 투철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망하면서 이제 이런 그 칼뱅 때 와서는 위구노 전쟁 같은 그런 대규모의 종교 탄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잠깐 노틀담 사원이고 제가 소르본 대학을 찾아본 줄 알았는데 그럼 다시 그래서 이분이 앙리 4세 세네강변 그 옆으로 있는 그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앙리 4세 동상이고요. 여기는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렇게 앙리 4세 종교개혁과는 그 상당히 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이라서 리옹에 있는 광장에도 이런 앙리 4세의 조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앙리 4세는 암살을 당해요. 근데 이 암살 당한 위치도 사실 좀 우리나라 같으면 좀 화려하게 이렇게 어쨌든 종교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우리나라는 그런 장소에서 굉장히 막 화려하게 가서 팻말도 세워놓고 뭐 그 상징적인 어디서 제가 뭘 보다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할까요? 앙리라고 하면 앙리 빵집, 앙리 버거집, 앙리 카페 뭐 이런 거 다 그 주변으로 만들어놨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미인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에서의 차이 이런 것을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마찬가지인 거죠. 앙리 4세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거 위구노 역사나 이 30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당한 현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리고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고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바닥에 그 사건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카페로 변한 그 뒤에 카페 보이시죠? 카페로 변한 그 장소 위에 달랑 요거 조각 하나 앙리 4세가 이곳에서 암살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카페 골목에 있어서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 앙리 4세 같은 경우는요. 무려 17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17번째 결국 암살 시도가 성공을 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앙리 4세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강이 있죠. 세느강, 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요쪽은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뽕네프의 연인들이라고 영화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두 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게 로맨스 영화라 남자분들은 또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뽕네프 프랑스 파리의 뽕네프 다리에서 이루어지는 저도 오래돼서 스토리가 그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여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장면만 인상이 남는데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 뽕네프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프랑스를 찾아가지만 뽕네프 다리에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할 정도로 그런 그 지역 그 뽕네프 아까 그 기마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세느강변 옆에 뽕네프 다리 옆에 있는 광장에 세워져 있는 앙리 4세. 그래서 이런 그 앙리 4세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들이 곳곳에 있다 그래요. 프랑스에 가면 저도 뭐 이 사람 위주로 해서 봤던 건 아니었고 그때 일반 그 패키지로 해서 다녀왔던 거기 때문에 종교 개혁과 관련된 장소들을 둘러본 건 아니었어서 좀 이제
9월 달에 가게 되면 좀 눈여겨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어쨌든 표기는 여기 암살 장소 표기는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기마상도 새겨져 있고 부조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도 앙리 사세를 아주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을 떠나서 앙리 사세는 그래도 프랑스 국민들을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를 희생을 해서 자기는 개신교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함으로써 어떤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통해 개신교인들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애정 같은 것들을 아마 지금 프랑스 사람들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종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쵸. 카톨릭.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 앙리 4세뿐이었겠습니까? 종교 개혁 시대 아까 그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800명이 학살당한 사건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 그 위그노 전쟁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107명인가 먼저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 다 위그노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계속 전쟁하면서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그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처에 그 이노성 분수라고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수고 지금은 평화로운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 여가를 보내는 그런 장소인데 요 분수대도 위그노 학살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학살당한 현장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뭐 30년 동안 싸웠는데 어디든 그런 그 흔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이 사진은 분수가 보이죠? 쭉 바깥쪽으로까지 물이 흘러내리는 이노성 분수. 미국어들이 학살당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하면 노틀담 사원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노틀담 사원은 사실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런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노틀담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사원은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해서 파리의 노틀담 사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1919년에 화재가 났다 그래요. 많은 부분이 그 전소가 돼가지고 이 첨탑 있는 부분 있잖아요. 첨탑까지도 이제 훼손이 돼서 지금 아마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을 사실 복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근데 간혹 이렇게 화재 소식이 들리면 돌인데 대부분 돌로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소되고 다 파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유럽에 또 이렇게 한 화재가 몇 년 전에? 1, 그쵸. 2년 전에? 네. 그건 어디에 있는 그에 있었어요? 마리아 노틀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은데. 1, 2년 전에? 1, 2년 전 아니고 4년 전에. 4년 전에? 네. 또 그 프란츠에 있는 거예요? 파리? 파리. 파리.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강릉 피해로 강릉 불로 엄청나게 저 어제 설명회를 좀 갔다 왔거든요. 5월달 성지순례 가시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 인천에 있는 교회 방문해서 쭉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강릉에 수양관이 있대요. 근데 수양관 앞에 부분이 다 타고 2층 중에 1층 앞에가 다 타고 그리고 사택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장로님들 머무시는 집은 완전히 다 탔대요. 다행히 방에서 TV를 보시다가 자꾸 타닥타닥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열기가 확 덮치더래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어디로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철문이 하나 있었대요, 방 쪽에. 근데 그게 전기로 되는 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나오셨대는데 그런 일이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 강릉 불도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도 노틀담 사원을 아마 방문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그 옛날의 교회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예. 이런데 이제 그 보시면 이런 게 다 대부분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화나 아니면 조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식을 하죠. 그래서 절단성하고 청주 거주하시는 분들은 2박 3일 제주 여행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를 맞아 2023년 개묘년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마스두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되는데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는 이곳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우리에겐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 파리로 익숙한 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 조각 좀 보세요. 최후의 심판의 문. 참 옛날 사람들은 정말 장엄한데요. 이 웅장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역시 노틀담 대성당 나와요. 이 성당은 정말 프랑스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4년 12월 2일 날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의 시골뜨기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프랑스인의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의 지배자로 비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현장이네요.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고자 했던 그 원대한 야망을 품었던 한 사나이를 만납니다.
우리에겐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부분에 보이시죠? 예수님하고 여기 어머니 마리아 조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주변으로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하고 여기 악마하고 보이세요? 악마처럼 보이는 뿔 달린 앞에 이제 저울추가 있는 거죠. 추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일 것 같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행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 저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그 추를 가지고 사람의 더 커지. 그래서 추를 가지고 이런 사상이 아마 카톨릭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판, 죄를 재는. 그게 아무래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는 선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 이전에 아마 카톨릭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울을 갖고 왼쪽에는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여기 이것만 보고 와도 그리고 이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조각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상, 성상도 보이고 성상, 성화들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 그런 그 내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화 그림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관련된 스테인드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그 조각들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유물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프랑스 파리하면 노틀담 사원, 노틀담 성당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정면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일단 루블 박물관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쉬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인 이것만은 알고 가자. 루브르 박물관은 고대 동방의 예술품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서유럽의 중요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바쁜 여행 일정 중에 루브르 박물관을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만에 루브르의 중요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를 저와 함께 같이 감상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루브르 박물관은 크게
세 개의 전시실로 구분되는데 1실륙 안에는 금동과 이슬람 문화를 전시하고 있고 등용관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전시하고 있고요. 이집트와 그리스의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슐리관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는 슐리관으로 먼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에게는 건강에 대한 비법이 있다. 단백질 포함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를 한 번에 100% 식물성. 이게 최초의 루브르 궁전이라는 거냐. 필립 오구스트 왕이 얘를 처음에 만들잖아. 그랬다가 샤를로 5세 때 루브르 궁전을 더 증축을 하거든. 증축하면서 그 이중 해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그때 만든 해자야. 트럭 때부터 재발견된 거야. 근데 그동안 땅속에 갇혀 있었던 게 프랑스 1세가 퐁텐블레 궁전으로 오면서 루브르 궁전을 더 크게 만들거든. 그때 사각형 루브르를 만들면서 이 원래 있던 샤를로 5세 때 만들었던 그 해자 부분을 땅속으로 파묻어 버려. 그랬다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때 얘를 발굴 작업하고 그 그랑트라고 할 때 그때 얘가 다시 발견이 돼. 루브르가 이랬다는 얘기지. 해자 구조가 있어서. 이게 이 루브르 궁전을 마케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이거 봐봐. 이쪽에 지금 내가 콩코드 광장에서 띨리리 궁전을 바라보면서 뒤로 루브르 궁전이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 저 뒤쪽에서 보는 게 좋아. 뒤에 사각형이 프랑스 1세 때 만든 거거든. 그리고 저 앞쪽 날개는 루이 13세 때 만들고 나폴레옹 3세 때 만들어. 그리고 저쪽에 띨리리 궁전이 있고 콩코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라데펑스까지 일직선 10.6km에 달하는 일직선이 있는 유일한 도시가 파리야.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사각형하고 앞쪽에 두 날개 있는 저 띨리리 궁전하고 각도가 다르지 않아? 이쪽에 가는 라인이 있고 저쪽 띨리리 궁전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해서 라데펑스까지 가는 일직선 도로 선이 쫙 돼 있어. 그 선이 6.33도가 달라. 라데펑스에서 살짝 6.33도 반대로 틀어놓은 거야. 나중에 이 라데펑스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재미있는 곳이에요. 이중 해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안쪽에 동그란 원형 탑, 그게 동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동이 그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때 발굴이 돼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위에 5층에 왕이 거주를 했었던 동동. 비너스를 볼 수 있는 곳은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서 스핑크스를 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관을 가서 볼 수 있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스 로마의 인화제들을 볼 수 있는 관. 이쪽 오면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유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좌회전해서 아테나의 여신을 보시고 뒤돌아서시면 그리스의 멋있는 조각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제우스는 자기를 뜻하는 게 항상 독수리거든. 제우스의 독수리가 옆에 있지.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이 들고 다니는 번개. 번개를 오른손에 잘 들고 있네. 왼손에는 왕홀. 이건 헤르메스,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옷을. 그리스어로 하면 아프로디테, 로마어로 하면 비너스, 큐피터, 비너스의 아들 큐피터. 비너스가 무릎 꿇고 있는데 얘는 거의 좀 아름답지가 않잖아. 현실적이잖아. 뒤에 보면 큐피터의 손이 있어. 고대 그리스 조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밀로의 비너스는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헬레니즘 특유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있죠. 재미난데 이게 파르테논 시내에서 뜨거운 그 구조물들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는
그리스의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사모프라스의 승리의 여신상으로 들어갑니다. 로도스 섬 사람들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이고, 문 닫았네? 트라브 엉쿠, 에이, 아깝다. 루브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 있는 곳인데, 보건공사를 한다는구나. 와우,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저 건너갈까? 옛날에는 성화를 빌 때 부도가 필요 없었었는데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성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도를 얘기할 수가 있지. 투시도 비법을 알려주는 백마가 단축돼 있어. 이제 이 그랑겔러 이쪽이 다비치 코드에서 감살자가 아무로 감정을 중인 곳이 여기거든. 황금 열쇠가 숨겨져 있던 곳으로 나와 있는 그 밤굴의 성모 마리아. 와, 전 세계 모든 핸드폰과 모든 기계들이 여기 다 있어. 하여튼 루브르로 온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트루정이 그렸던 조세핀, 여기는 뱅그르가 그렸던 오달리스크, 낭만지파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와우.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폴레옹 1세를 모시던 고조하던 미우라 장군, 위험한 전쟁은 다투 못하겠습니다. 장그로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고, 여기는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패스트가 번진 병사들을 방문하고 있는 나폴레옹 1세의 영웅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고, 세네갈 땅으로 파견 가다가 좌초되면서 뗏목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두사의 뗏목. 1830년 프랑스의 대혁명, 2차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장 흔한 프랑스 여인들의 이름이었던 마리안네라고 합니다. 잔다르크가 아니라 마리안네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쓴 극을 관람한 후에 영감을 얻어서 그렸던 작품인데, 사그다 나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침대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첩과 에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잔인한 장면의 작품입니다. 이게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이고, 계단을 통해서 아래 조각칸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위대했던 이탈리아의 조각가가 프랑스 1세의 초청을 받고 퐁텐블로 궁전에 와서 만들어놨던 퐁텐블로 궁의 여신의 모습인데, 야생 멧돼지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죽어가는 노예, 반역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원숭이가 한 마리 엉덩이 옆에 있는데, 이 원숭이가 상징하는 게 예술. 그래서 얘는 예술을 상징하는 노예라고 하는데, 바로 죽어가는 노예라고도 이름이 붙어있죠. 가장 중요한 머리가 뒤로 꺾여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노예라고도 하고, 옆에는 반역하는 노예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사람의 모든 근육이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반역하는 노예는 이걸 가지고 있고, 정강이 부분이 건축에서 얘기하는 고리아식 기둥을 닮았기 때문에 건축을 상징하는 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메스가 데리고 가는 푸시케 공원의 모습. 대리석 조각을 하면서 어떻게, 야, 이런 자원구조가 너무 돼. 카노바라고 하는 조각가가 17세기 때 만든 건데,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마지막 죽어갈 때 입맞춤을 통해서 그 죽어가던 푸시케를 살려주거든. 칠리관하고 드논관 두 개를 돌았어. 엑기스만 본 거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만에 오는 코스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내려가자고 그랬거든. 리실리를 플러스 도록으로 리실리를 가보자고.
뭔데? 여기서는 보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 그 수메르인들의 작품이야. 황암에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놓은 거야. 전쟁을 하잖아. 그래서 밑에는 다른 부족이고 자기들이 이긴 부족들 밑에 깔려 있고 이제 자기 병사들이 위에 늠름하게 있고 왕은 저 위에 황소뿔 같은 투구를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 태양이 쫙 빛나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작품이지. 그 사막에서 어떤 그 왕궁에서 가지고 온 황소들이 있어. 시카고 박물관에 있는 거를 허락을 얻고 뜬 건데 이거 봐. 사자를 안고 있는 왕의 모습이야. 황소가 다리 5개야. 앞 옆에서 보면 다리 4개잖아. 저쪽에서 보면 또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다리가 5개가 돼. 우리가 하무라기 법전이야. 이내면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하무라기 법전.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하무라기 법전이 여기 있어. 귀족의 아이를 납치한 놈은 일성한 미상 죽음이다. 잠깐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라르방 비슷하잖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수메르인들의 그 모습인데 이게 도라르방 같아. 천하장사인데 이 사람의 손이 그루트기에 꼈어. 저봐 손이 그지? 그루트기에 꼈잖아. 그래서 도망을 못 가. 그 도망 못 가는 그 사이에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리 앙토네트가 똑같이 불쌍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서양 예술사를 쓴 공부이트에 의하면 예술 장르별로 가장 잘 구분되어 있는 곳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1시간 반 만에 루브르의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같이 투어를 해봤습니다. 세관에서 못 보는 것들 다음 기회에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알와드 프랑스 하나입니다. 이거 남자의 성기 앞에서 열심히 잘 찍고 있는데 성기가 그러니까 왜냐면 고추 자꾸 가져가. 그래서 고추만 따로 고추만 따로 한다고. 여기가 고추가 없어졌어. 고추를 가져가 버려.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 1시간 반짜리 투어를 14분 만에 끝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요즘은 아마 줄이 너무 길어서 저도 갔을 때 일단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왜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곳이잖아요. 자, 15분 정도 쉬었다 가시죠.